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였던 전총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와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등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4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자연 기자가 요 며칠 감기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깨꼬리 목소리 같아요, 오히려. 진짜? 예. 그 맹맹한 소리가. 중독됩니다. 진짜? 예. 오늘은 좀 어때요, 이 기자? 오늘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혹시 불편하시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깨꼬리 이자연 화이팅. 참. 부탁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단풍 축제. 이번 주말 그러니까 4일, 5일이 최절정이라죠. 전국의 많은 산, 수목원 등지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이 절정의 단풍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불꽃축제. 와, 이거 지금 벌써 100만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는데 재밌게 즐기시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축제가 동시다발로 열리지만 저는 집에서 쉴 겁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건 반장을 지금까지 수사 반장으로 알고 있었네 하신 박신우님. 캐나다에서도 잘 보고 있어요. 지루한 외국 생활의 유일 활력소 하신 켈리 김님. 자, 오늘 53번째 생신 맞은 우리 엄마 양경옥 여사 축하해 하신 서예림님. 쌍둥이 동생의 남편, 나의 착한 제부 박동수 씨 생일 축하합니다 하신 김미선님. 결혼하고서 아내가 자꾸 앉아서 소변 보래요. 서서 소변 볼 거면 청소하랍니다. 남자는 자고로 서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김기웅님.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 앉아서 보세요. 편해요. 힘들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휴문 날인데도 가게 문 열어서 따뜻하게 따뜻한 커피 내주신 고양시 풍동 스완 커피랩 사장님 고마워요 하신 송재희님, 자, 부산의 엔조이 집사님, 역시 부산의 두 아이 아빠 권택경님, 일본의 최영희님, 이은정님, 이유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억울해. 왜 우리한테? 자, 지난 화요일 충남 천안의 한 그 공사장에서 있었던 초등, 중학생이 포함된 그 집단 폭행 사건 전해드렸죠. 저를 포함해서 출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그 주범이 진행한 이 라이브 방송을 우리 사방 가족께서 녹화를 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일단 내 배관이 끝보석이랑 막파되는 게 뭐가 억울하다는 거임? 야 억울한 거 다 말해 드려요 그냥? 야 애초에 증거가 많아 그냥 걔가 까가지고 깐 걸로 싸웠는데 걔가 싸지까면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애들이 모였고 거기 그 40명 모였던 애들 중에서 반 이상이 걔 피해자가 그런 애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저기서 욕하는 거 캡처하면은 그거 지금 아까 내가 물어봤거든? 회사 들어갈 때? 저 욕한 사람들 그런 거 신고하면은 처분할 수 있다던데 캡처해가지고 지금도 볼까? 좋은거지. 여기 실내에서 이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담배를 피워요. 저 중에 한 명은. 근데 얘 중학생입니다. 피우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담배
심지어 도넛까지 만들어가면서 진짜 몇십 년 담배 피우는 애연가 같더라고요. 예? 네, 저게 지난 1일 밤 아. 11시 20분이었는데요. 가해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걸 17분가량 진행을 했는데 최소 2사람이 같이 나왔고 댓글에 답하고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피웠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많다. 그 피해자가 우리 뒷담화를 했던 거다. 그리고 그날 모인 사람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부른 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욕설한 사람들 처벌할 수 있지 않냐, 캡처해서 신고할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얘네들 말이죠. 이미 그 동네에서는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몰려와서 야, 너 사과 안 해? 너 반성 안 해? 내가 왜? 자, 소장님, 네. 저는 쟤네들 부모라는 사람들 얼굴이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저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건데, 그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됐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은 뭐 공권력이 됐던 저 아이들한테 지금 앞으로도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알려주시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집으로 끌어다녀서 집안에서 좀 잘 교육을 하시던가. 저 아이들 저렇게 두면 저 아이들은 뭐가 되고 저 아이들한테 그 피해를 당하는 또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진짜 이 담배 피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다음 이어가죠. 편의점 위층에 사는 여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셨는데요. 늦은 새벽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입니다. 문 닫은 편의점인데요. 한 여성이 지문 인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인가요? 자, 곧장 계산대에 들어가더니 서랍장을 열고 꺼내는 건 바로 담배였습니다. 자, 몇 보루씩 챙겨서 가더니 이 정도면 됐다. 자,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싶은지 그냥 나가죠. 자, 그렇게 한가득 챙겨 나온 여성. 다 가져가기엔 좀 버거웠나요? 일단 문을 닫고 담배 몇 갑을 우편함에 넣습니다. 나중에 피려고 지금 쟁여놓는 걸까요? 이만총총. 자, 보안이 도둑 같은데 어떻게 지문을 대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의 편의점이고요. 이 편의점이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이 새벽에 보안을 직접 해제하고 들어와서 음료랑 담배 등을 훔쳤습니다. 일단 이 편의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보자는 지난 5월부터 여길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재고 검사를 해보니까 389만 원 매출 손실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안업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안 하는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사이에 누군가가 보안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제하고 편의점에 들어와서 담배, 음료수,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훔쳐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여성이 지난해 10월에 이 편의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지문 정보가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게 삭제가 안 돼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걸로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보안 해제 횟수가 60번 남짓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여성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경찰에서 절도 사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389만 원 편의점 얼마나 이게 큰 데미지예요. 그렇죠. 지금 뭐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가져가 갔어요. 아마 절도도 절도지만 또 밤에 가서 가져가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상습 절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적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전과가 있거나 이러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파트에 불 지르겠다입니다. 아파트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파트 창문에 한 남성이 위험하게 대롱대롱 저렇게 매달려서 욕설을 날립니다. 내 딸 데려와! 내 딸 데려와! 자, 막 욕설에 지금 화분까지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죠. 자, 아이고. 자, 그런 남성과 대화하는 경찰관들. 아저씨, 진정해요 좀! 칼 내려놔! 어르고 달래보지만, 문 닫고요. 심지어 막 부탄가스로. 자, 결국 옥상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특공대. 자, 준비 완료! 신호 후에 들어갑니다. 예, 내려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야, 자, 들어갔어요. 자, 난동범을 잡았겠죠. 검거했습니다. 아, 김은배 팀장님,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생각나시죠? 경찰 현직일 때 제가 특공대가 아니라서 저 아, 밧줄 좀 타고 가지 그렇다고 않았어요. 하세요, 좀. 아니 솔직히 해야 되니까요. 10월 17일 날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성이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시도하고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었는데요. 근데 10월 17일 전날 16일 날 경찰에 신고가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남성과 아내와 자녀를 분리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남성이 불만을 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찾아간 거에 갔더니 이 남성이 방할 것처럼 이렇게 불 지른다고 했었고 또 창밖으로 화분 같은 걸 던졌어요. 지나가는 분이 화분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방바닥을 보니까 액체를 뿌리고 또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두르니까 출동했던 지구대 직원이라든지 형사들이 사실은 특공대처럼 저렇게 민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상사가 날고 싶으니까는 특공대를 요청했어요. 경찰 특공대들이 저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레페를 타고 들어가서 신속하게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함선을 검거를 했는데 검거한 뒤에 전함선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승용차와 킥보드가 쾅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옆으로 한 차량이 swing 하면서 차선을 바꿔서 쭉 가는데 갑자기 쾅! 세상에 두 명이 타고 있던 킥보드랑 쾅! 아, 세상에. 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쓰러진 다른 동료를 일으켜 막 거의 끄집어 막 이렇게 세우는데 아이고 아, 다시 픽 쓰러지는 거 보니까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킥보드 탄 사람들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명이 타고 있었죠, 킥보드. 안전장비 보입니까? 안전장비 전혀 없습니다. 예. 이 1차로로 추월하려고 좀 가속이 되면서 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킥보드하고 지금 부딪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곧장 일어났고요. 한 명은 조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넘어진 거 봤을 때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안전장비 없이 지금 킥보드를 2명이 탑승했습니다. 다 뭐가 문제가 돼요. 예. 무면 넣을 겁니다. 무면 넣으면 한 10만 원 범칙금이고요. 안전장비 중에 특히 이 안전 미착용하면 범칙금 2만 원, 다인 탑승하면 범칙 4만 원, 10한 6만 원이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6만 원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진행자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운을 다 쓴 거예요. 저렇게 추월하면서 빨리 갔는데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이 도운 거다. 하늘이 도왔으니까 이제 킥보드 타는 건 좋아요. 정상적으로 타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안전 장비 없이 막 무단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에 띄는 건 뭐든 꿀꺽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벌어진 혈압 빡 오르는 상황 만나보시죠. 자, 옷 구경 손님인데요. 아, 예,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가게 안쪽으로 가더니 바닥에 있던 신발을 들어 올리고는 이건 내 스타일인데 사이즈 맞나 신어봅니다. 세상에 이거 그냥 사이즈도 딱 맞네. 뒤도 안 보고 그냥 들고 나가는데 순간 눈치를 좀 보더니 들고 36개 줄행랑을 칩니다. 자, 이번엔 같은 가게 또 다른 날이에요. 문 닫은 가게 앞을 지나는 남성. 입구로 오더니 우유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요구르트 하나 둘 꺼내고 우유까지 득템을 합니다.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또 없나 하고 들여다보더니 그나마 하나 남은 걸 또 들고 또 튀네 또. 내 진짜 어쩌면 좋니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저게 대구의 한 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발 절도범, 지난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저 신발이요, 가게에서 파는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서 저 가게가 안쪽에 방이 딸려 있는 방식인데 여기에 고등학생 아들이 잠깐 와서 엄마인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찾아와서 그 아들의 신발을 신어보더니 이거 발에 딱 맞는데 하고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 신발이 브랜드 한정판이어서 30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유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엔 지난 9월 27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가게 입구에 우유 주머니를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문 닫은 새벽 시간에 와서는 그 안에 있던 우유랑 요구르트를 가지고 사라졌던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CCTV 돌려보고서야 알아차리셨다고 했습니다. 아유,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에?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얄미운 동서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네요. 네, 그 집에 큰일 있을 때마다 약속 있다면서 빠지는 동서가 너무 얄밉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시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손이 부족해지면 가족들이 가서 도와드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약속 있다면서 쏙 빠져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동서한테는 이제 돌 막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막 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른들도 별 말씀 없으셔서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김장철 맞아서 김장을 했는데요. 사연자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동서는 친구들 만난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왔던 거죠. 이 사연자가 고생하고 일 다 하는 동안 나가서 놀더니 오후 8시, 저녁 8시에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허. 심지어 다 같이 저녁 같이 먹으려고 다들 동서를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 다음날 김장김치랑 같이 수육 삶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이때도 방에서 쉬다가 남들이 밥 다 차려놓으면 와서 밥만 딱 먹고 집에 가버렸다고 하고 세상에. 심지어 그 돌진한 아이 눕히느라고 깔아둔 이불이 있었는데요. 이 이불도 개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동서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돌막진한 아이 보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속이 좁은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죠. 먼저 사연자 형님입니다. 동서, 아니다. 저 이자연 씨, 진짜 오늘은 날 잡고 얘기 좀 합시다. 갓난아기 키우느라고 힘든 거 아는데, 적당히 해야지. 동서가 자꾸 얌체짓 하니까 그 불똥이 다 나한테 튀잖아. 덕분에 내가 동서 목까지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만 애 키워봤어? 라떼는 말이야. 어디서 여우짓 하고 있어? 확 동그라미. 이거 아닌데. 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다음 동서입니다. 어머 형님. 아니 다혜 언니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셨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저 매일매일 지훈이 보느라 온몸이 바스라질 정도예요. 언니도 은배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죽겠는데 시간에서 김장 담그러 오라고 하면 이런 제 심정 언니가 아니 형님이 몰라주시면 누가 알아줘. 완전 서운하다 진짜 X. 박 변호사님. 좋습니다. 거의 뭐 엎드려 절 받았어요. 자, 우리 은배 오빠. 그렇습니다. 형님과 동서 사이가 좋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동서 밑에 동서가 사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누구는 애 안 키워봤나요? 그런데 그 애 키운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서 놀고 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혼자 와서 먹고 또 이불 같은 것도 안 끼고 한다는 거. 요거는 동서 밑에 동서로 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집에 동서가 그런 행동한다면 용서가 안 되죠.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못하게 정말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불러서 딱 하길래 따귀를 때린다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자, 소장님. 네. 이 시댁에는 이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한데 그 아이는 모든 어른들이 보이는 곳에 그냥 냅두면 서로 많이 봐주세요. 그런 날만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댁 가는 날에는 아이들을 좀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그런 기쁨도 있고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 보는 것보다. 근데 굳이 그 아이만 내가 데리고 있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돕는다. 사실 김장하거나 이런 명절 같은 날에는 그런 작은 손 하나가 또 되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 형님이 화가 날 만하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모든 어른들이 있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 풀어놔라. 방목을 하라. 자,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껏 이렇게 제보를 한 거 봤을 때는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용기라든지 아니면 딴 사람한테 좀 나쁜 말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기 어린 거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질문은 그거예요.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마시라.
그럼 누구한테? 남편한테 전화하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서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할 성격도 못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가 좀 더 크다 그러면 더 이상 저런 행동 안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확실히 이제 어필이 될 겁니다. 근데 남편이 과묵하면? 남편이 감옥하면 남편을 꼬집어야 됩니다. 아, 진짜?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도 됩니다. 아, 진짜? 허리가 헤어지겠어, 여보. 왜 저 동서는 놀아라고 얘기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남편한테만 하세요. 남편한테만 하고 그렇게 쓰리 쿠션을 쳐서? 그래서 가면 먹힙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인간도 아닌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네, 일단 아이스피님 또 이러고 김장김치는 싸들고 가겠지 하시고요. 김정환님 한마디 해도 됩니다. 저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누군 김장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메인님 시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셨고요. 성현이님 그냥 김장을 없애세요. 그게 꼭 며느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해도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사시는 양재인 여사님 보고 계실까요? 현지 시각 4일 토요일에 와이키키 한 호텔에서 따님 지영 씨의 결혼식을 올리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따님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함께 걷는 혼주는 부군이 아닌 양 여사님 본인이라고 하십니다. 4년 전 부군이 갑작스레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 아빠 대신 엄마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겠다는 딸이 결혼식 당일 펑펑 울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라도 사반을 통해서 미리 위로를 해주고 싶다 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버진 로드, 훨씬 더 뜻깊은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아침에 출근하는 게 난지 침대인지. 아이 언제까지 피로를 데리고 다닐 거야? 액티넘 몰라? 풀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엔 액티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였던 전총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 씨와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등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금 들으신 인트로는 저희가 오전에 녹음을 한 거라서. 자, 영장 나왔어요. 네, 구속이 됐습니다. 전청조 씨가 조금 전에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도주 우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오늘 오후 전청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동부지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미랑 계획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피해자에게 먼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남현희 씨 조카 폭행 의혹도 인정하십니까? 억울한 거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모든 혐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현희 씨랑 공모하셨나요? 잠시만요. 어차피 온 국민이 얼굴도 알고 다 그러는데 저렇게 뭘 뒤집어 쓰고 있었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자, 정말 2주 전만 해도 정말 떳떳하게 정말 자신 있게 사기를 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저게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송파경찰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자 쓰고 또 검은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채였는데 이 취재진이 남현희 씨가 사기 범행 여부 몰랐냐, 밀항하려고 한 거 사실이냐, 변제 계획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전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한 뒤에 호송차에 올랐고요. 이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혐의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밀항을 비롯한 도주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남현희 씨가 앞서 대질신문이라든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여기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뭐 이 세간의 의혹의 눈길은 이제 남현희 씨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현희 씨는 이걸 계속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이 사실은 이 일이죠. 기자들에게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남 씨는 사기 공범이 아니고 누구보다 철저히 이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에 그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전개될 관련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이제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남 씨는 또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전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본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질도 하겠다. 전 청조와 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벤틀리에 대해서는요? 자, 벤틀리가 좀 중요합니다. 4억 원 해당하고 그 명의가 본인의 지금 명의가 돼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인데 벤틀리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이다.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이전에 이 명의를 또 차량 구입하면서 명의 등록을 했는데 주민등록 등본 서류를 가져갔다고 해요. 전 청조가 그걸 가져가서 알고 나서 등록한 다음에 이것을 프로포즈하면서 선물했다 그러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축하 동영상 보면 벤틀리 이 존재 사실, 구입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던 게 확인된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벤틀리가 깜짝 선물 받고 내 거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또 지금 이거 가져가라, 내 거 아니니 가져가라. 소송 제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전 청조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벤틀리가 자기 거면. 그렇죠. 벤틀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해야지만이 이제껏 남현희 씨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깜짝 선물로 그 고가의 차를 받았고 이제는 이거 너 가져가라. 필요 없다. 내 거 아니다.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차도 그렇고 온갖 뭐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전청조에 의한 사기 피해자들의 그 돈일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변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피해자랑 피해 규모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 씨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면 자칫 공범 의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남 씨 변호인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피해자 일부가 찾아와서 먼저 그 벤틀리 팔아라, 그 판돈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렇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몇 피해자들에게만 판매 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 벤틀리 차를 넘기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의로 이걸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 팔아서 이 자금 은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될까 봐 두렵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쌍둥이 동생 전창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희가 방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전청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 동생 전창조가 있었다고요? 자, 한 유튜버가 이 전 씨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저희가 다 사기를 깨달은 날이 그날이었던 거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접근을 했죠. 자기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전창조다. 걔가 자기를 사칭하고 다닌다. 자, 이 전청조의 아버지가 전창수입니다. 아빠 전창수, 쌍둥이 전청조, 전창조. 네. 이걸 진짜 무슨 코미디라고 볼 수도 없고 유머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이 한계 없는 거짓말, 정말 대범하고 개념 없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참 지금도 궁금한데요. 이 같이 공범으로 지목된
시크닉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있어요. 이 대표한테 이 유튜버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 어느 날 전청조가 와서 나한테 내 강의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해병대도 갔다 왔는데 심지어 나 4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51조 원이 들어있는 계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팀원이다 그러면서 또 2명을 또 만나게 했어요. 이런 와중에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 돈이 지금 8억이 묶여 있다.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 근데 걔 이름은 전창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전청조 사건을 맨 처음 전할 때 자막에 전창조로 나가가지고 그날 퇴근도 못하고 그 수정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있었어요. 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카드 뭐 이거 관련한 무슨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블랙 카드입니다. 아멕스 카드라고 좀 별칭이 있는 카드인데 아주 고급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한 190억 이상의 자산 그리고 한 2억 5천 이상의 연간식 카드 실적이 있어야 되는 아주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갖고 명품을 구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인한테 이걸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해요. 아, 진짜요? 더 나아가서 이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개 1년 번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6개로 적혀 있어요. 아마도 위조를 했지 않았을까. 저래 생긴 카드긴 한데 아멕스 카드 맞긴 한데 위조를 해가지고 칩 같은 거 이식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또 맞다 그러면 위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별의별 방식으로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한 사례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산 19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하하.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좀 황당한 사기 수법을 얘기하는 와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를 약간 좀 빼놓고 있었는데 남현희 씨 펜싱 학원에서 벌어진 그 학원 수강생의 어떤 성폭력 사건. 그렇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지금 묻힌 듯 했는데요.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한 코치가 있었는데 그 한 코치가 그 고등학생 유망주를 체력 훈련을 시킨다는 빌미로 삼아서 자기 오피스텔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회랑과 성추행을 했는데 이 코치는 뭔지가 뭐냐면은 그 유망주 학생이 그 장학생 추천서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뭐 서류 작성한다 그러면서 아이디하고 비변을 나눈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치는 성추행과 성회령을 하면서도 또 뭐라고 했냐면 폭언과 폭소를 했는데 그런 정신을 운동하냐?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폭언을 했는데 이 학생이 상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코치가 나한테 욕설하고 폭언을 해요라고 말했지 성회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12월경에 그 남현희 씨한테 코치가 우리 딸에게 폭행하고 폭언하니까는 요거를 좀 알려주면서 분리조치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일단 처음에는 폭행, 그냥 폭언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성추행, 성희롱 이건 어떻게 알려진 거죠?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이 피해 학생이 어머니한테 알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현이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털어놨어요. 그러면 남현이는 그 학원의 대표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치유하고 또 어머니, 학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그 코치에 대해서는 뭐 또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학생한테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게 쿠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실상 입막음을 저렇게 했다. 그런 거죠. 네, 입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내가 그 코치는 빼고 너를 꼭 데리고 가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때 이제 이 전 씨랑 괌 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은 학원을 그만뒀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남현이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우리가 새로운 코치를 다시 소개해주고
주고 또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또 새로운 코치도 이 전총조 소속의 그런 코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남현희 씨가 어떻게 또 해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계속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본인의 이 학원에서 펜싱 학원에서 벌어진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뭐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관련해서 또 뭐 방송이 나가는 모양인데 그 뭐 일부 내용이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전청조가 오늘 뭐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이 한참 전이겠죠. 뭐 해당 그 제작진을 자신이 살던 시그니엘로 초대를 해서 제작진 앞에서 가슴 절제 수술 부위를 확인시켜 준다면서 몸을 보여줬답니다. 참 이거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1월 7일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입니다. 왼쪽이 화면에 강조된 흰색 차가 후진하던 중 길을 건너던 남녀 일행과 부딪힙니다. 남녀 일행은 이후 흰색 차를 돌아보는데요. 그런데 흰색 차 운전자 사과를 하는 건커녕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너클을 낀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합니다. 당시 피해자 아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눈 밑에 광대뼈랑 그 눈 앞쪽 그런 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무너져 내린 그 다 골절된 상태. 그 눈만 보는데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 이후 피해자는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한 이 사건, 최근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 저희가 발생 당시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 가해자가 도리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죠. 네, 일단 이 사건이 올해 1월 7일 이 새벽 2시 20분쯤 수원시 한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20대 신혼부부를 쳤습니다. 이 부부가 돌아봤는데 가해자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길이 11cm 길이었다고 하는데 이 너클을 착용한 채로 피해자인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쳤습니다. 지금 때리는군요. 예, 맞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다시 차에 올라서 후진을 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이번에는 날 길이만 21cm인 흉기를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켜라, 5초 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살해하겠다,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눈 부위를 크게 다쳐서 4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 가해자가 19살짜리였어요. 대학교 1학년 정도겠죠? 아니, 그런데 차에 21cm 흉기, 너클 이런 걸 갖고 다닌다? 팀장님. 저런 걸 갖고 다니는 건 사실은 조폭이라든지 흉악범이 아니고는 갖고 다닐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는 건데요. 사실 가해자는 당시에 무면허였으면서도 또 음주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은 자기 게 아니고 가족 차량인데도 그걸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 가해자가 폭행죄로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그 보호처분을 받아서 현재 보호관찰 중이거든요. 그러면 자숙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상대방을 가해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전혀 교육이나 감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당일 새벽 1시쯤에 이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택시 차량이 뭐 좀 차가 이상하니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좀 울렸어요. 그럼 적당히 해서 이제 피해 가야 되는데 결국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이 가해자가 하차하고 그 운전사에게 간 택시 운전사였어요. 택시 운전 기사님한테 가서 똑똑똑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기사님이 운전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의 연세는 60대였어요. 침을 뱉은 일이 있었고 또 다른 10대 보행자도 또 차를 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친 그런 피해자 또 한 명의 보행자가 뭐라고 이제 한 거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쳐줘요? 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뭐 가해자 운전자 도주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추격을 해서 가세해서 같이 이제 합세해서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가 꽤 많습니다. 이 눈, 뒤에 다치게 했으니까 위험한 물건로 특수상해가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한테 폭행했으니까 특가법상 운전폭행죄. 또 욕했죠. 욕하면서 뭐 찌르겠다. 특수협박죄. 여러 가지 범행이 있어서 구속이 됐고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그중에 가장 신혼부부 남편 그 피해자 실명의 위험이 있고 초범이고 반성을 한다는 점 고려해서 또 다른 피해자하고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이 가해자는 너무 무거워서 항소를 하고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지금 각각 항소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도 있지만 문제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서 실명이면 거기다가 지금 뭐 성형도 부분 결과가 너무 중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동기도 그렇고 결과도 이런 상황에서 합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형이 1년 8개월 정도 나온다? 형이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1심 1년 8개월 선고가 나온 걸 놓고도 일단 박 변호사님이 저렇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자, 2년 차 신혼부부였어요. 아까 눈 다친 분. 데이트하러 가다가 저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왼쪽 눈을 크게 다치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명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실명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이 쉽지 사실 눈이 한쪽에 실명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거죠. 게다가 신혼부부면 정말 앞날이 창창한데 결국에는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한 사람의 한쪽 눈이 실명을 했는데 1년 8개월? 전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은 이제 항소심에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특수상해, 특수협박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특수중상해 그리고 특수협박으로 바꿨습니다. 자, 저 안경 날아가서 깨진 거 보십시오. 자, 실명이 됐으니까 1심 때는 실명이 아직은 안 됐는데 2심에서는 이제 실명이 된 상태면 당연히 형도 무겁게 나왔겠죠?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나왔잖아요.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2심 판결에서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등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9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형량이 나온 건 뭐 합의를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이장현 기자가 설명했던 그 판결문에 보면 아직 어린 나이로 9개월 이상 구금, 저는 이 표현이 여론을 건드린 것 같아요. 말이 납득하기 어렵죠. 뭐 법원에서는 이제 좋은 양형 요소를 이제 뽑아낸 거죠. 구금도 좀 됐다, 나이도 어리다, 그리고 합의도 됐다, 초범이다 이런 요소를 꺼내냈는데 과연 9개월 구금한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아주 중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실명, 중상해, 이제 불구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중상해로 바꾼 겁니다. 검찰에서 더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합의야 되겠죠. 지금 채팅창이 터지려고 합니다. 합의야 해야죠. 합의 안 하겠습니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동기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좀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집행유예는 그날 바로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봤을 때는 그래도 실형을 좀 했는 게 맞지 않나.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나왔군요. 그러면. 나와 있습니다. 예. 차에다가 또 이런 흉기, 회칼입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클, 이거 지금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옆으로, 우리 주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지금. 너그러운 판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남 아산에서 4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 사건. 지난달 새벽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
자, 그럼 일단 마지막 승객을 좀 의심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3일이고요. 경찰이 이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로 갓길이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70대 남성이 이미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서 택시요금 영수증이 나왔고요. 이걸 토대로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차량, 그러니까 택시는 현재 인천공항에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3일 자정 무렵에 광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택시에 탑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이 택시기사를 살해했고요.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택시를 몰아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택시를 버렸고 이 시기에는 이미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였습니다. 자,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가자는 장거리 손님을 태웠을 때 이 택시기사님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 이 살인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이 범인의 모습 보시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겁니까? 돈이 필요해서 택시기사를 그렇게 살해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태국은 왜 가셨나요? 죄송합니다. 택시기사를 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범행 도구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자,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국제 결혼하려고? 자, 이 40대 피고인, 이 범인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태국 여성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고요. 이 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해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결혼식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교제하는 이 여성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택시기사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산 다음에 지금 방콕 태국으로 갔던 거고요. 택시기사 돈으로 그것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에서는 신소시라 그래서 예비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께 드리는 결혼 지참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참금을 줘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랑이 경제적으로 이 신부를 앞으로 이제 부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는 내야 했기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예정돼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지참금은 없고 비행기 이륙 시간은 다가오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면서 해결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응?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자친구까지 새로운 여자를 소개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 약속을 해놓았대요. 근데 그 결혼 약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 무조건 나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도중에 내가 범행을 저질러서 이 돈을 가지고 태국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일단 범행 전에 검색을 했습니다.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또 아까 그 기자 질문 중에서 뭐 도구를 미리 준비했냐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 공업용 테이프, 이런 범행에 사용한 물품도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지나가던 택시를 멈춰 세운 뒤에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고 이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에 협박까지 해서요. 휴대전화 패턴, 비밀번호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으로 1,000만 원가량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는데 지금 저 끌려가고 있는 저 살인범도 택시기사였다는 거예요. 경찰이 따르게 되면 40대 범인도 사실은 광주광역시에서 택시기사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택시기사를 범행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콜택시를 부른 건 아니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즉 시니어, 나이 드시고 또 자기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계획됐다고 볼 수는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 택시기사 때문에 그 안타까운 70세 그 택시기사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가슴 아픕니다, 사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사람 사실은 태국 비행기 타고 출국했지만 11시간 만에 검거가 됐고요. 실제로 국제 공조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입국장, 출국장 빠져나가면요. 결국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미리 태국 경찰에 요청을 했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다시 송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거가 됐는데 범죄가 강도살인죄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강도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한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진짜 저는 이 사건 결혼식은 예정돼 있고 지참금은 없고 출국 시간은 다가오고 에라 모르겠다. 광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이 와중에 해결하자.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일어났다 앉았다 분주한 여성. 홈쇼핑 화장품 방송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성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남편입니다. 삼남매를 다 키워놓고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아내는 최근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얻는 정보가 많아졌는지 씀씀이도 커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형수술까지 하겠다니 남편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성형 중독이 되는 건 아닌가 한숨만 나옵니다. 아내 성형을 둘러싼 부부의 동상이몽, 해법이 있을까요? 이혼 아닙니다. 예, 벌써부터 이혼하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50대 부부는 슬하에 3남매 두고 있습니다. 2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아내가 남편 가게를 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수한 막내까지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제 좀 여유 있게 쉬엄쉬엄 해보자라고 하던 참인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부쩍 아내가 외모에 관심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 사연자인 남편이 우리 막내 사춘기일 때도 그렇게까지 거울 보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핀잔 주기도 했을 정도로 거울 앞에만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응원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편도 처음에는 아내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보기 좋아지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알다시피 택배 박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고 화장대가 북적북적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홈쇼핑이라든가 SNS상에서 여성들 화장품이 많이 선전하는데 그걸 보면 못 지나가. 꼭 사기 때문에 그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다 보니까 쓰다 보면 남지 않습니까? 딸들을 줬는데 딸들도 쓰다 보면 피부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딸들도 안 주면은 차례가 누구한테 오느냐? 남편을 주는데 여성 화장품, 남성 화장품 틀리기 때문에 아내가 주는 걸 쓰다 보면은 남자분들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그래도 듣는 돈 많은 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화장품에 마사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기계도 사고 또 마사지 샵에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카드로 썼는데 카드 내역을 봤더니 수백만 원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면 또 얘기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내역에 보니까 다 옷, 화장품, 신발 막 이렇게 쫙 되고 보니까 막 수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수백만 원을 뭐 화장품과 옷이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내가 첫애 낳고 기미도 올라오고 몸도 불고 이렇게 축축 처지고 우울했더니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애 나중에 다 크고 나면은 싹 고쳐줄게 그랬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네 그럼. 네. 그리고 이 시댁이 워낙에 좀 아들을 원했던 시댁이라서 나는 하나만 낳고 싶었는데 아들 끝까지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애를 셋 낳았잖아. 그 셋 날 때까지 온 얼굴이고 몸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라도 나는 내 몸 얼굴 다 회복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남편이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소시적에 본인이 약속을 했네. 그렇죠.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만 들어보면 안 됩니다. 자, 이 아내분 아마 젊을 때 한미모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매우 이뻤고요. 이 남편 역시 미모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딸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이 2대 독자예요. 아이고야. 남편이 원해서 아들 낳을 때까지
이 셋째까지 하면서 1년, 2년 터울러 아이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관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좀 망가졌고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가족끼리 이제 있으면 사진 좀 찍자 이러면 사진을 절대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요? 저 보이죠? 본인이 좀 못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찍으려면 저렇게 스카프나 왼쪽에서 선글라스 저 엄마예요. 왼쪽에서 엄마. 두 번째. 네, 저 두 번째가 엄마입니다. 딸들 옆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게 조금 본인 스스로 저렇게 얼굴을 가족 사진을 찍는데도 가릴 정도면 네,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건데 그래서인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괄사, 뭐 마사지 기계, 좋다는 탈모 샴푸, 먹는 약, 건강식품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물건 사들이는 걸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최근에 부쩍 친해진 그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들 공유하면서 공동구매 같이 하기도 하고 무슨 분리 뭐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데서 효소 이런 거 사기도 하고요. 뭐 여럿이 가면 할인된다고 해서 정액권 끊어서 피부과 다니기도 하고 홈쇼핑에서 뭐 판다고 하면 서로 전화해서 정보 다 알려주고 양이 많으면 같이 사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남편은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한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화장품을 산다거나 무슨 연고 같은 거 바르는 거는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를 다니면서 조금씩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피부과. 예. 피부과 가게 되면 알다시피 점을 뺀다든지 기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없애는 건 이해가 가는데 주름을 편다. 동안 얼굴을 만든다. 그 소장님 이런 경우는 시술입니까? 수술입니까? 시술도 있고 수술도 예. 있죠. 이거 시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소장님한테 물어봐, 왜? 여성이 잘 아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과에 갔다 오면은 얼굴도 붓고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얼굴이 괜찮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막 공방이 이어지다가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이제는 성형을 해야겠다. 아내가 팍 선포를 하고 나선 거죠. 이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지훈 변호사와 우리 박상희 소장이 당시 부부싸움 어떻게 이어졌는지 재연해 보겠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나 성형수술 할 거야. 나 견적도 다 받아놨어. 안면 거상이라는 건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 당겨주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야, 진짜 피부과 다니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이제 하다 무슨 수술까지?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 와이라 너 진짜 정신 차리라.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인생이야. 난 내 얼굴이고 이제 내가 다 할 거야. 그리고 나 안면 거상 말고 나 가슴 수술 할 거야. 원장님이 나만 특별히 30% 해준대. 난 새로 태어날 거야. 나 건들지 마. 야야, 말도 안 되는 좀 하지 마라. 야, 그 병원 어딘데? 차라리 차를 뽑아라. 비싼 차. 안면 거상의 가슴 수술 절대 안 된다. 내 분명히 말했다. 겁도 없이 사람아. 잘못하면 큰일 나. 네 얼굴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좀 살자. 안 된다. 안 변한다. 똑같대. 예. 진짜 이 두 분의 열연. 진짜 감정이 입이 되신 것 같아요. 노이 된 것 같고. 참고로 경상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남편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사모님한테도 이러세요? 뭐 그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예, 연기는 한 겁니다. 연기한 겁니다. 진짜? 예. 사모님 해도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예, 왜 다시 걷어들여? 한다면 뭐 하세요, 여보.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성형 수술 보신 것처럼 절대 안 된다는 남편과 내 얼굴, 내 인생, 나 가슴 30% TC 아내의 이 팽팽한 기싸움. 중요한 거는 이 부부 두 사람의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판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엄마를 좀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아빠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결혼식 다닐 일이 많아졌는데 주말마다 부부가 같이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녀오는 길에
하객들 다 있는 데서 저렇게 사진 찍는데 한쪽 부모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면 무슨 사연 있는 집 같고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남매라서 셋 다 결혼시키려면 나 3번이나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미리미리 젊게 미모를 좀 유지를 시켜놔야겠다라는 게 아내의 주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젊음을 되찾겠다면서 성형을 선언한 아내. 반대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자, 팀장님부터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아내라고 한다면 눈썹 문신, 눈주름, 그럼 쌍꺼풀, 앞팀, 뒷팀 그거까지 이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술 정도 보톡스 맞는다 이런 거는 저는 권장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안면 거상술이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쌍꺼풀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한다 그러면 밀어줄 겁니다. 이거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실 텐데. 오늘 가서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적금을 깨서라도 해주죠. 진짜. 야, 이거 공사 커질 텐데 이거.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데요. 이걸 함으로써 이제 자존심이나 자신감이죠. 두 분 사모님들 지금은 우리 신랑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신감이 회복이 된다면 좀 제가 또 그런 사례도 여보, 많이 빨리 봤고요. 와. 나랑 할 얘기 있어. 많이 봤는데 그래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저 안면 거상처럼 어떤 수술인지 얼마 줄 거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형외과 같이 가가지고 같이 좀 상담을 좀 해가지고 최소한의 그 부작용 없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그 돈 걱정해서 하면 안 되고요. 또 이뻐지려면 돈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해줘야 됩니다. 중독을 이미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독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주는 거는 욕 얻어 먹습니다. 야,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사모님 지금 우리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고 귀가 시간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실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예. 진짜. 네. 좋습니다. 자, 소장님. 네. 저는 이거 남편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50대에 성형 시작해서 중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50대가 되면 몸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제 중년의 여성들이 갱년기도 오죠. 빈든지 증후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존감이 너무 하락하면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나 예뻐지고 싶고 이렇게 성형하고 싶고 이래서 자존감을 찾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더 활력이 있어지는데 이거 지금 몇백만 원 쓰시는 거 어쩌면 좀 뭐 더 들 수도 있지만 이 부인께서 사실 아이 키우는 그 긴 기간에 나가서 일하셨었으면 이거 못 하셨겠어요? 이 아내에 대한 그동안에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고 활력을 찾으려는 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은 거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안 해줍니까? 진짜 이게 마음이거든요. 박 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런 마음인데 해드립시오. 방금 발음이 꼬였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심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여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은 저런 거 안 해도 너무 고우셔서 부러워 막 이러고 계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의 의견. 네.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팽팽합니다. 일단 비비안나님, 빚져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해주세요. 정은정님, 50대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입니다 하셨고요. 전소진님, 우리 엄마 내년 70이신데 칠순 선물로 쌍꺼풀 해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이혜인님, 한 번으로 끝내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손대게 됩니다. 황정신님, 얼굴에 칼 대는 것보다 운동 열심히 해서 아름다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남성이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바닥에 끌면서 한 가정집 현관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있던 이 소녀, 앉아있던 여동생을 번쩍 들어안고는요. 도망치듯이 빠져나갑니다. 왜요?
남성의 손에 들린 게 막대기가 아니라요. 다름이 아닌 엽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살 소녀는 초인종 소리에 할머니가 온 줄 알고 창문을 내다봤는데 긴 총을 든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여동생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 동생을 안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지금 저걸 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이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열었어. 하지만 개가 짖는 것을 보고는 겁을 먹고 나갔다고 합니다. 나간 뒤에도 집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렸다는데 다행히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요. 경찰 보디캠. 예, 할아버지도 별 저항 없이 경찰에게 총을 내줬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평소 인사만 나누던 동네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치매를 앓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먼저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요. 이 자매의 부모도 할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길거리 한복판입니다. 두 여성이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싸움이라기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성이 일방적으로 좀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뒤에서 흥겹다는 듯이 춤까지 추다가 이 돌연 촬영하던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위협을 합니다. 술 마셨구만. 지나가던 행인을 다짜고짜 따라가서 주먹을 날린 이들. 호주의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요, 호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 한국인 여성이었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런. 이 벼랑간 두 청소년이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붓더니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폭행이 시작됐던 거죠. 심지어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두 한국인 모두 크게 다쳤고요.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SNS에 피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거 불러 걷어낼 수 없나요, 저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이 가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체포됐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나머지 한 명 신원까지 확보했고요. 체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경찰이 경광등을 번쩍이면서 앞선 차량을 뒤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홍색의 오픈카와 아니, 이럴 수가. 버리고 있는 건데요. 운전석에 앉은 이는 2살짜리예요. 아이예요. 한 손으로 무서워하기는커녕 머리카락 휘날리며 양치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이런. 참다 못한 경찰.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I asked her if she had a driver's license. At that point, she had her mouth full of toothbrush, so she wasn't too interested in talking. 자, 무면허죠. 무면허 물론이고 이 친구 제한 속도도 위반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회에 냉정하고 쓴맛을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가까스로 범칙금을 피했다고 해요. 경찰서장이 운전자의 귀여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코 원숭이 한 마리와 한 남성이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한 손에 간식을 쥐고 있고 이를 본 개코 원숭이는 유리창 옆 작은 구멍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간식을 넣어주는 구멍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알면서도 여기가 맞냐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이에 답답했는지 개코 원숭이는 남성을 째려보면서 유리창을 퍽퍽 쳐라, 빨리 쳐라 퍽퍽 칩니다. 네. 자, 근데 남성이 구멍으로 간식을 쑥 넣어주자 원숭이는 야무지게 먹었어. 입에 넣죠. 근데 다 먹기도 전에 남성이 주머니에서 또 하나 꺼내자 원숭이는 다시 한번 구멍을 넣습니다. 야, 여기다 집어 넣으라고. 그러니까요. 개코 원숭이 답답합니다. 답답은 넘어서 이제 짜증을 냅니다. 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유리백 많이 없다면 이 남성 이미 개코 원숭이한테 한 대 맞았을 것 같죠.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됐는데요. 동물 놀리지 마라. 물어 뜯긴다. 나보다 인내심 강한 개코 원숭이다라는 반응. 보세요, 영상. 저 개코 원숭이. 여기다 좀 넣으라고 임마. 그만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이 이제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네, 사료가 잔뜩 담긴 통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얌전히 앉아서 사료를 야금야금 훔쳐먹고 있습니다. 집사에게 들켰는데도 이 고양이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먹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집사가 뚜껑을 여니까 고양이는 그제서야 아쉬운 표정으로 빠져나오는데 충분히 먹었을 법도 한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사료통을 노립니다. 하지만 집사도 또 당하진 않겠죠. 이 못 열게 무거운 원판을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이는 열심히 사투를 벌여봅니다. 아직 아기 고양이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료를 내려놓으면요.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미끄러지면서도 먹기 바쁘고요.
자기 얼굴만한 빵을 훔쳐먹겠다고 입에 물고는 절대 놓지 않기도 합니다. 불쌍해. 여기에 더해서 집사가 먹는 음료도 먹겠다면서 컵에 얼굴을 콕 박기도 한다고 하는데 쟤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넘치는 식탐에 체중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아직까진 괜찮아서 집사도 귀엽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금방 찔 텐데.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절정인 단풍 구경은 하셔야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